저는 오늘 김중업의 전통 건축 인식과 김중업 건축의 전통 계승 고찰이라는 주제로 김중업 선생이 설계했지만 지어지지 않았던 경주박물관, 세종기념관, 예술의 전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가 김중업 선생이 현대 건축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중업은 김수근과 함께 한국 현대 건축의 원점이라는 평가를 높게 받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건축가 김중업이 그러한 평가를 받도록 했을까요? 김중업은 해방 후 한국 건축에서 가장 먼저 큰 걸음을 내디딘 건축가입니다. 1952년에 베니스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행사 참석을 계기로 르꼬르비제의 건축사무소에서 3년 2개월간 근무한 후 1950년 2월에 귀국한 지 1년 만에 국내에서는 처음 개인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시회에 출품했던 작품 중에서 명보극장, 건국대학교 도서관, 서강대 본관, 부산대 본관 등 귀국한 지 불과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이들 건물들이 설계되었고 건물은 차례로 완성되었습니다. 지어진 건물의 완성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설계 기간을 감안하면 전시된 프로젝트의 설계는 현 시점에서 봐도 놀라운 작업량인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우리 건축계의 현실에서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실무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높게 실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김중업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중업의 초기 실력이 온전하게 담겨있는 프로젝트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김중업의 초기 작업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업은 한국 건축의 미학을 가장 잘 소화해냈다고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 대사관입니다. 그러나 김중업이 자신의 건축 작업에서 우리 건축의 미학이나 전통에 대해 언제부터 어떻게 의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의 글과 작품을 통해서 짐작할 뿐입니다. 1956년 12월 27일자 조선일보에 쓴 올해 못한 일이라는 글에서 김중업은 귀국한 해에 목표했던 일 중 자신이 못다한 3가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항이 주목할 만합니다. 첫 번째에서 서구 조형 정신을 거친 눈으로 동양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검토함으로써 동양 조형 정신의 현대화를 깨어하는 것, 바로 이 부분이 자신의 과제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작품 창조를 위해서 비행기 속이나 호텔에서 여러 차례 구상을 했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말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동양 조형 정신의 현대화라는 표현입니다. 김중업은 동양이라는 단어를 프랑스 대사관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1964년 자유의 벗에서 미르의 정신이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입니다. 다만 시대의 경과에 따라 미의 형식이 변할 뿐입니다. 내가 짓는 건물들은 현대적입니다. 그러나 나의 건물들은 전통적인 한국의 조화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것을 그대로 모방하려는 것은 아니나 과거의 정신으로서 새로운 전통을 형성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작업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작품은 프랑스 대사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 대사관에 대해서는 대사의 저택과 대사관의 건물 두 부분으로 구성된 이 건물에서 건물은 원래 동양의 불전에서 착상한 것인데 김중업은 이것은 한국적 정신과 프랑스의 품위를 합쳐보려고 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프랑스 대사관이 동양 조형 정신의 현대화를 꾀한 첫 프로젝트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적 미학이 프랑스 대사관에 어디서 구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지만 김중업의 작품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지붕 디자인과 배치가 한국적 미학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중업의 전통 건축에 대한 인식은 1967년에 부여박물관 외색 시비 논란과 공간지 1967년 1월에 실린 자담회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67년에 동아일보에 투고한 글에서 당시에 국립종합박물관이 이슈화돼서
기고한 글이었는데 당시 한국의 몇 개의 아름다운 고전 건축물들을 배로 확대하여 콘크리트로 모작하고 이들을 한때 묶어 종합박물관임내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의 고전에 대한 최대의 모독이었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부여박물관에 대해서는 보다 아주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그 자신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부여박물관의 조형은 종합박물관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가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무식에서 또는 이것을 역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데 그러한 폭언에서 토기의 문의에서 건축선을 딸 수 있다고 말한 김수근의 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설계 도서를 검토한 후에는 김중업은 정문은 순수한 도리의 형상을 딴 일본식이 틀림이 없고 본관은 신사의 신전을 되포름해 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정문이 과연 도리의 모습을 그대로 딴 것인지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무자창, 일본 건축에서 많이 사용되는 창문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측면의 모습에서는 숨길 수 없는 일본 냄새가 매우 강하게 풍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그 1967년 1호로에서 국립중앙박물관 현상 설계 문제점과 관련돼서 개최된 좌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통에 대한 입장을 피력합니다. 우리의 전통은 줄곧 외소화의 길을 걸어왔고 더욱이 2조 중엽에 와서는 건축 부문에 있어서 거의 공예화되었을 정도로 타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김중업의 입장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건축의 문화를 폄훼하면서 지적했던 맥락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김중업 선생이 배웠던 그 학교 교육, 그 시기와 그 교육을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 김중업 선생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자, 김중업은 여기에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하나 20세기 후반이라는 시간에 생존하는 우리가 전통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인류 전체의 전통이 곧 우리의 전통과 직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한다는 것은 즉 우리가 이 전 인류 사회에 무엇을 새로이 줄 수 있고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김중업의 말은 김중업의 전통에 대한 인식이 보편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김중업은 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린 이제 어느 정도 명확한 선을 긋고 넘어가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전통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창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미래의 전통으로서 인정받을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그 창조만이 20세기 후반 한국의 전통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드는 것이 바로 미래의 전통이 될 거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해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근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합니다. 고전과 전통에 대해서 전통은 살아있는 것이고 고전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통이랑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은 좌담회에서 김중업과 김수근이 피력한 입장은 두 건축가가 모두 모더니스트라는 관점에서 전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바로 이 논쟁은 부여박물관 외색시비 논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졌는데 두 사람이 전통에 대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박물관 설계에 대한 김중업의 비판은 모더니스트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부여박물관이 김수근의 창작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부여박물관이 갖고 있는 일본 전통 건축과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김중옥의 비판은 당시의 사회 일반의 비판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 배경에는 일제강점에 대한 기억, 그리고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굴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회적 반일 분위기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경주박물관의 설계 변경과 건축가의 변경의 이슈에서도 당시 국립박물관 건축에서 민족적 정체성의 표현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68년에 김중업 선생은 경주박물관을 설계합니다. 69년 8월 11일자 동아일보에서 2만여 평의 대지에 최신식 2층 건물이 세워진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1년 뒤에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경주박물관의 설계가 바뀌었다는 기사가 실립니다. 설계가 바뀐 이유는 신축 중인 경주박물관이 너무 서구식이어서 신라문화재를 담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경주 라이온스 클럽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진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장면이 아마 그때 첫 초기에 김중업 선생님이 설계한 경주박물관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배치 구성 등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회랑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조형 언어는 매우 현대적인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공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골조공사를 앞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변경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변경의 요체는 서구식 현대 건물을 한국식으로 고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러한 설계 변경의 그림이, 이건 굉장히 상태가 좀 흐리긴 합니다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받아들였지만 요구를 건물의 전면과 외부를 일부 고치는 데 불과했고 주요 변경 부분은 불국사의 서축을 본뜨고 전체의 지붕을 아래에서 위를 쳐다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도의 처리 정도만이 반영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앞부분의 계단 처리 같은 경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청교와 백운교의 모습, 디자인, 건축적 모티브를 채택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김중업은 오히려 이 변경된 안이 더 나빠졌다라고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오히려 문화공보부 담당자와 경주 시민들은 고색이 창현해야 할 경주박물관이 서구식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더 완벽하게 기와지붕으로 고쳐달라는 진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시 건축가가 바뀌게 됩니다. 설계안은 전부 3번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설계안 중에는 국립종합박물관을 설계했던 강봉진의 안도 있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희태의 설계로 지어졌는데 이희태의 안은 누각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지붕의 경사가 크게 낮춰진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게 이제 투시도의 조감도 모습인데요. 네, 이 모습이죠. 현재 이렇게 최종적으로 지어진 이 안은 지붕의 경사가 크게 낮춰져 있어서 기와 지붕을 쓰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지붕의 미학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재 모습에 대해서 명지대 교수였던 김홍식은 경주박물관은 고건축의 껍데기만을 복사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일본 맛이 나는 부여박물관 등에서 보인 그릇된 전통 계승 방법을 일단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부여박물관 논쟁을 거치면서 누마루를 채용하여 국립극장을 설계함으로써 전통 논쟁 이슈에서 벗어났던 이희태의 해법이 일반하게 수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모습의 경주박물관은 김중업의 설계로 지어졌던 1963년에 뉴욕 박람회의 한국간의 식당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모습과 닮았다는 거죠. 자, 또 하나. 1965년에
김중호 선생은 세종기념관을 설계합니다. 이 세종기념관은 김중업의 전통에 대한 현대적 해석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1965년 5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 세종기념관이 한국식 지붕과 외관을 가진 2층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김중업의 설계하는 이 당시에 설계하는 당시 종묘에 지어지는 사이트가 종묘였는데 김중업은 이 건물을 설계하면서 꼬르비제의 필로티를 연상시키는 누마르를 이용하여 2층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2층의 인명 구성은 목구조의 가구식을 현대적으로 번안하여 지붕의 외곽, 이 상부는 직선으로 처리했지만 처마의 아랫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여 전통 건축의 지붕을 현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김중업의 세종기념관 설계안은 종묘라는 대지가 갖고 있는 역사적 장소성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1960년 현대건축 창간호에서 김중업이 명동 성당 앞에 세워진 국제주의 건축 양식의 김종수가 설계한 카톨릭 성모병원, 현재 명동 카톨릭회관이죠. 이 카톨릭 성모병원이 보존주의 건축인 명동 성당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과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종묘 앞에 세워지는 세종기념관은 당연히 종묘를 의식한, 조화되는 그런 건물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1984년에는 예술의 전당 국제 설계 경기가 있었는데 이때 응모작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5공화국은 국정창달을 국정지표로 삼았고 이 문화창달이라는 국정지표에 맞게끔 각종 문화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주요 도시에는 세종문화회관을 모델로 하는 문화회관과 현대미술관 그리고 예술의 전당이 건립되었는데 김중업 선생이 진주에 설계한 문화예술회관도 이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김중업은 응모안에서 단지 내에는 한국 특유의 건축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것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시대 정신을 반영하여 영구히 보존될 가치가 있는 역사적 시설이 되도록 계획했다고 계획 의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건물은 가운데 마당을 두고 주 건물이 양쪽에 배치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악당은 하나의 상징적 장소로서 한국정원과 전통조각공원과 관련이 되도록 설계를 했고 한국예술의 상징적인 장소로서의 축의 설정과 시간의 공간적 대비를 통하여 자주성의 표현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고유의 성과, 우리 건축의 고유의 성과, 디테일로서 전통 양식의 재창조에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러면서 외부 공간의 구성에서는 상징 광장을 외부 공간의 중심에 두고 확산 집합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마당을 중심을 두고 기능군별로 체의 분화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 건축의 공간 구성과 비견됩니다. 그러나 예술의 전당의 주 마당에 서면 이 가운데 서게 되면은 두 개의 건물은 이쪽에서 바라보고 이쪽에서 바라볼 때는 전통 건축을 현대적으로 번안한 그런 매스 구성과 지붕선을 보이지만 도시적 스케일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오히려 김중업의 안은 정면성을 상실하고 맙니다. 따라서 배치계획 측면에서는 이전의 전통 건축의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구현했다고 평가받는 프랑스 대사관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지만 그 각 개별적인 건물의 조형 언어 측면에서는 오히려 퇴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발표를 정리하겠습니다. 1962년에 지어진 프랑스 대사관은 한국 현대 건축에서 한국 건축의 미학이 가장 성공적으로 실현된 프로젝트로 이야기되고 그러한 평가는 배치와 지붕의 조형적 측면에서 구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트막한 합동 언덕 위에 위치한 대사관저와 능선을 따라 배치된 업무동은 전통적인 우리의 배치 미학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언덕 위에 배치된 건국대학교 도서관, 능선 위에 자리 잡은 서강대학교 본관과 같은 서양 건축의 입지 선정 맥락에서 프랑스 대사관의 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붕의 조형적 측면도 프랑스 대사관이 우리 건축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김중업이 우리 건축의 정체성과 미학을 의식한 첫 프로젝트는 1965년에 설계한 세종기념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기념관이 종묘에 건축됨에 따라 종묘라는 대지의 맥락적 측면에서 역사적 맥락에서 전통건축의 조형적 정체성이 반영된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기념관 직후에 설계된 경주박물관의 경우 충분한 자료가 발굴되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적인 미학보다는 신라 천년의 역사성, 경주라는 장소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미학에 기초한 건축 작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김중업의 미완의 건축 3제와 함께 살펴본 1960년대 이후에 김중업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한국 건축의 정체성 표현은 김중업이라는 현대 건축가의 정체성이 어떠한 건축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김중업은 현대 건축가로서의 건축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고 이러한 정체성은 70년대 외국 생활을 마치고 다시 재개한 국내 활동에서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